어머님, 제발요. 나는 시장 한복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지요. 저 앞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작은 등이 보였어요. 허리가 굽은 할머니, 손에는 낡은 리어카를 끌고 있는 시어머니였지요. 제발 돌아봐 주세요. 하지만 그분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알았어요. 이건 끝이구나. 진짜 끝이구나. 그 순간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는 내가 나를 버리던 그날부터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무너져도 괜찮게 아주 느리게 무너지도록. 내 전신에 소름이 돋았어요. 15년이에요. 15년 동안 이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축복의 기도가 아니었지요. 그건 저주였어요. 아니, 저주보다 더한 거였어요. 철저하게 계산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복수극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날 알았어요. 착한 사람이 끝까지 착한 게 아니라는 걸. 어떤 착함은 평생을 기다린 뒤에야 칼이 되는 거라는 걸. 이 모든 이야기는 15년 전 봄날에 시작되었어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댁을 처음 방문했을 때가 기억나요. 낡은 연립주택 2층. 좁은 베란다에 빨래가 펄럭이고 있었지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나는 남편의 팔을 꼬집으며 속삭였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았어요? 냄새 좀 봐.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진정시켰지요.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했어요. 이런 집안 사람들과는 엮이고 싶지 않다고요. 시어머니 한분옥 씨는 지금은 70이지만 그때는 55이었어요. 작고 마른 체구에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분이었지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5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혼자 남편을 키웠다고 했어요. 청소 일, 식당 설거지, 공장 파트타임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대요. 고생 많으셨네요. 나는 건성으로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지요. 내 인생에서 이런 집안 사람은 필요 없어. 결혼식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낡은 한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몇십 년 전 스타일의 분홍색 저고리에 주름진 치마였지요. 내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신랑 어머니야? 완전 시골 스타일이잖아.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결혼식 사진을 찍을 때도 시어머니를 가능한 한 구석에 세웠지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내 옆에 그분이 서는 게 싫었어요. 신혼 살림을 차릴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손수 담근 김치와 반찬을 가득 가져오셨지요. 미정아,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어라. 당분간은 이것만 먹어도 될 거야. 나는 냉장고 문을 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전 이런 거 안 먹어요. 냄새 나잖아요. 뭐? 냄새가 난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지요. 요즘 누가 이런 집에서 담근 반찬 먹어요? 위생도 의심스럽잖아요. 그냥 가져가세요. 남편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나는 그 반찬통들을 다시 봉투에 담아 시어머니께 내밀었어요. 다음부턴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돼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아들고 돌아가셨어요. 그 등이 얼마나 작고 슬퍼 보였는지. 하지만 그때의 나는 몰랐어요.
그 작은 등 뒤에 어떤 감정이 쌓이고 있는지를요. 결혼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도 못하고 연봉도 제자리였지요. 나는 명품 가방을 사고 싶었고 강남에 있는 카페에서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요. 당신 어머니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해요.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 평생 청소 일하면서 겨우 생계 유지하고 계시잖아. 그럼 집이라도 팔라고 하세요. 그 낡은 연립주택 팔면 얼마라도 나오잖아요. 남편은 펄쩍 뛰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엄마가 평생 모아서 산 유일한 재산인데. 그러니까요. 아들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줘야죠. 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요. 특히 아들을 위해서라면 더더욱요. 한 달에 한 번씩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셨어요. 손에는 늘 무언가를 들고 계셨지요. 과일이나 떡, 때로는 직접 만든 밑반찬들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게 싫었어요. 어머니, 그런 거 안 가져오셔도 돼요. 우리는 다 사 먹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먹고 싶어 할까봐. 전 안 먹어요. 남편도 요즘 건강관리 때문에 깔끔한 것만 먹거든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지요. 오히려 답답했어요. 왜 눈치를 못 채는 걸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왔을 때였어요. 나는 친구들과 통화 중이었지요. 뭐? 우리 시어머니? 완전 꼰대 스타일이야. 맨날 집에 와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진짜 짜증나. 나는 소파에 앉아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요. 하지만 그때도 나는 미안하지 않았어요. 사실이잖아요. 간섭이 심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다는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병원에 가려고 하자 나는 막았어요. 왜 가요? 혼자서도 갈 수 있잖아요. 미정아, 엄마가 혼자 계시는데 어떡해? 그럼 당신 혼자 가요. 난 안 가요. 결국 남편 혼자 병원에 갔어요. 나는 집에서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지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남편이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대. 뭐가요? 자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힘들다고. 자기가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나는 코웃음을 쳤어요. 잘해드리긴요. 오히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게 더 많은데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남편과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게요. 결혼 5년 차. 나는 남편에게 선언했어요. 이혼해요. 뭐라고? 난 이런 생활 더는 못해요. 당신은 발전도 없고, 시어머니는 짐이고, 이렇게 살 바엔 혼자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미정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생각 끝났어요. 나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요. 나는 단호했어요. 이 결혼 생활에서 얻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확신했으니까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받을 게 없는 결혼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냥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이혼 조정날, 시어머니도 함께 왔어요. 그분은 내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미정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잘할게. 제발, 우리 아들이랑. 나는 손을 뿌리쳤어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제발. 시어머니는 울먹이셨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지요. 그분의 눈물이 보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눈물이 나를 죄책감 들게 만들었으니까요.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남편도 더 이상 붙잡지 않았어요. 마지막 서류에 사인을 할 때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미정아, 너 언젠가 후회할 거야. 후회는 무슨. 난 이제 자유야. 나는 웃으며 법원을 나섰어요.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는 몰랐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이혼 후 1년 나는 새로운 남자를 만났어요. 대기업 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였지요. 그는 나를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명품 가방도 선물해줬어요. 미정 씨는 고급스러운 게 어울려요. 그의 말에 나는 우쭐했어요. 그래. 나는 원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전 남편은 내 가치를 몰랐던 거야. 하지만 6개월 후, 그 남자는 사실 사기꾼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는 나한테서 3천만 원을 빌려간 뒤 연락이 끊겼지요. 나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는 이미 다른 여자들한테도 같은 수법을 쓴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3천만 원. 그건 내가 모아둔 전 재산이었어요. 나는 급하게 사채를 쓰기 시작했어요. 생활비를 만들기 위해서였지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금방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이자가 이자를 낳았어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빚이 늘어났지요. 이혼 후 3년 차 나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빚은 1억이 넘었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었어요. 나이도 먹었고 경력도 없었으니까요. 이혼 전에는 전업주부였고 이혼 후에는 제대로 된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전 남편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미정아? 오빠, 전 남편은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옆에는 예쁜 여자가 있었지요. 잘 지내? 잘 지내. 나는 얼버무렸어요. 초라한 내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나 재혼했어. 이 사람은 내 아내 수진이야.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재혼. 벌써? 나는 아직도 이렇게 힘든데? 축하해. 겨우 그 말만 하고 나는 돌아섰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은 행복해 보였어요. 새 아내도 예쁘고 우아해 보였어요.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이혼을 잘한 걸까? 이혼 후 7년 차. 나는 진짜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강남에 있던 작은 아파트는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나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어요. 3평짜리 방, 공용 화장실, 비좁은 부엌. 한 달에 30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거울을 보면 내가 아닌 것 같았어요. 푸석한 피부, 힘없는 눈빛, 늘어진 입꼬리. 이게 나라고? 예전에 그렇게 잘 나가던 내가? 하루는 시장에 갔어요. 채소를 사기 위해서였지요. 조금이라도 싼 걸 사야 했어요. 한 푼이 아쉬운 형편이었으니까요. 100원이라도 아껴야 했어요.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언니, 그거 비싸다. 저기 가면 더 싼 데 있어. 고개를 들자 낯선 아줌마가 서 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언니 어디 사는데? 얼굴 자주 보이네. 근처 고시원이에요. 아이고, 고생이네. 나도 예전엔 힘들었어.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 아줌마는 친절했지만 나는 빨리 헤어지고 싶었어요. 이런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혼 후 10년 차 나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격리 보조일이었지요. 월급은 180만 원. 적었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어요. 고시원 월세 내고 식비 쓰고 빚 이자 갚으면 남는 게 없었지만요. 회사에는 나보다 어린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김준호라는 남자였는데 조용하고 성실한 친구였어요. 선배님, 오늘 회식 가세요? 아니, 난 바빠서. 사실 회식비가 아까워서였어요. 10,000원이라도 아껴야 했으니까요. 김준호는 이상하게 나한테 잘해줬어요. 점심을 사준다거나 일을 도와준다거나. 처음에는 왜 그러나 싶었는데 나중에는 익숙해졌어요. 준호야,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그냥요. 선배님이 힘들어 보여서요. 그 말에 나는 조금 울컥했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어 보이나? 그렇게 불쌍해 보이나? 하지만 김준호의 도움은 고마웠어요. 그는 종종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나눠줬고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대신 해주기도 했어요. 준호야, 넌 참 착하다.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베풀고 싶어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냥 착한 후배구나 싶었어요. 이혼 후 15년 차 나는 50살이 되었어요. 어느새 50대 아줌마가 된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굽은 어깨. 이게 내 모습이라니. 어느 봄날 오후 나는 시장에 갔어요. 지금은 시장에 가는 게 익숙해졌어요. 싼 물건을 고르는 것도 흥정하는 것도요. 예전에 나를 아는 사람이 보면 믿을 수 없을 거예요. 물을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리어카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자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리어카를 끌고 있는 작은 할머니. 나는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시어머니였어요. 한분옥 씨. 내가 15년 전에 이혼하며 마지막으로 봤던 그분. 시어머니는 더 작아져 있었어요. 허리는 더 굽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요. 손에는 군데군데 상처가 나 있었어요. 리어카에는 골판지와 폐지가 가득했어요. 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초라한 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내 옆을 지나가며 말했어요. 이정아, 나는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뒤돌아보지도 않았는데? 천천히 고개를 들자 시어머니가 나를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무엇이었을까요? 미움? 슬픔? 아니면 무관심? 어머니, 잘 지내니? 그 말이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무섭게 느껴졌어요. 네. 잘 지내요. 그래, 다행이네. 시어머니는 다시 리어카를 끌고 걸어갔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 사람이 폐지를 줍고 있다니. 15년 전에 내가 무시하고 내쫓았던 그 사람이.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아니,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이상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평온했어요.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 같았어요. 아니면 모든 걸 이미 끝낸 사람 같았어요. 다음 날 나는 회사에 출근했어요. 그런데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다들 수군거리고 있었지요. 선배님, 큰일 났어요. 김준호가 다가왔어요. 왜? 무슨 일인데? 회사가 인수된대요.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왔는데 구조조정을 한대요. 뭐? 갑자기? 나는 패닉에 빠졌어요. 구조조정이라니. 내가 잘릴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 나이에 다시 백수가 되면 어떡해요? 일주일 후 투자자와의 미팅이 있었어요.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어요. 회의실 한쪽 구석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 본 그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위엄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윤미정 씨. 그 순간 옆에 있던 투자자 대표가 말했어요. 아, 한 사장님을 아시나요? 한 사장님? 네. 한분옥 사장님이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 10억을 투자해 주신 분입니다. 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장님? 투자자? 10억? 폐지 줍던 그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윤미정 씨는 저랑 옛날에 인연이 있던 분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시어머니를 쫓아갔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궁금해? 시어머니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봤어요. 15년 동안 뭐 하고 사셨는지. 네, 궁금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했어요. 폐지 주웠어. 매일매일 주웠지. 15년 동안 그런데 어떻게?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지.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원룸 하나로 시작했어. 그게 올랐고 팔아서 더 큰 걸 샀어. 계속 반복했지. 15년 동안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지금 20억쯤 돼. 20억. 20억? 놀랍지? 폐지 주워서 20억을 모았다는 게? 시어머니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근데 미정아, 너 아들 찾고 싶지? 네, 너 아들 인우 요즘 많이 운다던데.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민우는 내 아들이에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하지만 이혼 후 전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갔고 나는 민우와 연락이 끊겼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연락하지 않았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요. 어머니가 민우를 알아요? 당연하지. 내 손자인데. 그럼 민우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지? 다 알아.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다 알아. 그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 혹시... 그래. 나야. 15년 동안 너를 지켜봤어. 아주 조용히.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나는 뒷걸음질 쳤어요. 왜요? 왜 그랬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어요.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어요. 너 기억나? 15년 전 내가 내 손을 잡고 빌었을 때 제발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지 말라고. 기억나요. 그때 넌 내 손을 뿌리쳤었지. 마치 더러운 벌레 취급하듯이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어. 언젠가는 반드시 너한테 돌려주겠다고. 내가 나한테 한 일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5년이야. 미정아, 15년 동안 나는 매일 내 생각을 했어. 어떻게 하면 너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질 수 있을까? 어머니, 너가 만난 사기꾼 있잖아. 그 대기업 부장이라던 남자.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설마... 내가 소개시켜줬어. 아니, 정확히는 그 사람이 너를 만날 수 있게 정보를 흘렸지. 물론 그 사람은 진짜 사기꾼이었어. 나는 그냥 내가 만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뿐이야. 나는 비틀거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리고 내가 다니던 첫 번째 회사, 거기서
6개월 만에 잘렸던 거 기억나? 네. 그것도 나야. 그 회사 사장님이랑 내가 아는 사이거든. 부탁했지. 윤미정이라는 사람 3달만 쓰다가 자르라고. 왜요? 왜 그렇게까지?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왜냐고? 내가 나한테 한 일이 그랬거든. 이유 없이 무시하고, 이유 없이 짓밟고, 이유 없이 내쫓았잖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리고 김준호, 내 후배. 준호가 어머니랑. 그래. 맞다. 그 애는 내가 7년 전부터 돌봐준 아이야. 고아원 출신이거든. 대학 등록금도 내가 댔어. 그 애한테 부탁했지. 윤미정이라는 사람 옆에서 잘 지켜봐달라고.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김준호가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 이유가 시어머니 때문이었다고. 어머니, 제발. 제발? 내가 제발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어요. 나는 15년 동안 제발이라는 말을 수없이 했어. 제발, 내 아들 좀 잘해달라고. 제발 나를 어머니로 인정해달라고. 제발 내가 담근 음식 좀 받아달라고. 제발 손자 얼굴 좀 보여달라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차갑게 유지했어요. 그런데 넌 한 번이라도 내 말을 들어줬어? 한 번이라도? 나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 지금 미안하면 뭐해? 15년이 지났는데.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너 민우 보고 싶지? 네. 보고 싶어요.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안 돼. 왜요? 민우는 이제 나랑 살아. 내 전 남편이 재혼하면서 양육이 힘들다고 나한테 맡겼거든. 3년 전에. 그럼 손자는 어머니가. 그래, 나랑 살지. 착한 애야. 할머니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한 번만요. 왜? 내가 민우한테 뭘 해줬는데? 이혼하고 한 번이라도 찾아갔어? 생일 선물이라도 보냈어? 전화라도 했어? 그건 형편이 안 돼서. 형편, 명품 가방 살 돈은 있으면서 아들 선물 살 돈은 없었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이혼 초기에 사치품을 사는데 돈을 쓰면서 아들한테는 한 푼도 보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어요. 미정아, 나는 내가 나를 버리던 그날부터 너를 위해 기도했어. 내가 무너져도 괜찮게 아주 느리게 무너지도록. 어머니, 그리고 그 기도는 이루어졌어. 넌 15년 동안 천천히 무너졌지. 아주 천천히. 나는 그 모습을 다 봤어.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나를 봤어요. 이제 우린 남이야. 악연은 여기서 끝내자. 안 돼요, 어머니. 나는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분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나는 김준호가 알려준 어머니 댁 주소를 찾아갔어요. 놀랍게도 그곳은 강남의 한 고급 빌라였어요. 15층짜리 빌딩, 깔끔한 외관. 이런 곳에 시어머니가 산다고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한분옥 씨 계신가요? 아, 901호 입주자요. 계시는데 누구세요? 가족이에요. 경비 아저씨는 허락해줬어요.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갔어요. 901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초인종을 눌러야 하나? 어떻게 말해야 하나? 그때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올 줄 알았어. 어머니, 들어와.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거실에는 민우의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앉아. 나는 소파에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차를 끓여왔어요.
어머니, 말하기 전에 내 이야기 좀 들을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15년 전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내쫓았을 때 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 왜 살아야 하나 싶었지. 아들도 날 버렸고 며느리한테는 무시당하고. 어머니.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거리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를 봤어. 그 할머니가 나한테 말했어. 폐지도 돈이야. 모으면 목돈이 돼. 그래서 시작했지.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근데 폐지를 주우면서 생각했어. 이걸로 돈을 모아서 언젠가는 내 앞에 당당하게 서고 싶다고. 그래서 투자를. 응, 작은 원룸부터 시작했어. 폐지 주워서 모은 돈으로 그게 올랐고 팔아서 더 큰 걸 샀어. 계속 반복했지.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러다가 알게 됐어. 내가 사기당한 거. 그때 나는 기뻤어. 미안하지만 정말 기뻤어. 그래서 더 지켜봤어. 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게 나한테는 유일한 위로였거든.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근데 미정아, 어제 민우가 그러더라. 할머니, 엄마 불쌍한 것 같아요. 용서해주면 안 돼요? 라고. 나는 눈물이 났어요. 민우가. 응, 착한 애야. 나보다 훨씬 착해. 그래서 생각했지. 내가 너무 멀리 간 건 아닌가. 시어머니는 나를 봤어요. 미정아, 나는 내게 복수하고 싶었어. 15년 동안 그 생각만 했어. 근데 막상 내가 무너진 걸 보니까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공허하더라. 어머니. 그래서 결정했어. 이제 그만하자고. 악연을 끝내자고. 시어머니는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내 앞으로 된 통장이야. 1천만 원 들어있어. 어머니. 이건. 받아. 이게 마지막이야. 이걸로 다시 시작해.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 제발요. 이정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나는 더 이상 너한테 엄마가 아니야. 우리 아들이랑 이혼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남이야. 나는 통장을 받으며 울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 민우한테는 1년에 한 번 생일날 전화해. 그리고 편지 써. 민우가 그걸 원하더라.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마. 내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울었어요. 나는 시어머니 댁을 나와 다시 시장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분주히 장을 보고 아주머니들이 큰 소리로 흥정하는 그곳이었지요. 문득 시어머니가 리어카를 끌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작은 등, 굽은 허리, 그러면서도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던 그 모습이요. 그 모습이 떠오르자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마지막에 손을 내밀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나는 천천히 걸었어요. 시장을 벗어나 새로운 길로요. 이제는 정말로 다시 시작할 시간이에요.